8회 1번 문제부터 봅니다. 그래서 이 8회 문제의 5번까지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네. 그 뒤에 6번, 7번, 8번이 대법원 규칙. 대법원 규칙이 뭐 14번 정도, 13, 4번까지 나와 있네요. 그 뒤로는 이제 또 경매고 또 공인중개사 법령 종합 문제가 수록되어 있거든요. 자, 앞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1번 문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외국인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1.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했대요. 했으면은 부동산 취득 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해야 한다. 1말 바로 틀려버렸네. 알겠어요? 실거래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아주 자주 활용하고 답으로도 잘 작용해요. 2번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을 취득한 때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했으니까 취득한 날, 즉 매각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면 되고, 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3번에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자연환경 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 보전지역에 있으면은 이 생태경관 보전지역은 문화재 보호구역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다, 그리고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대상 지역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거래 계약은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뭐를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옵니다. 근데 이 문장이 되게 길죠? 긴 이유가 요걸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 그 두 번째 줄 끝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 문장을 집어넣는 바람에 길어져 버렸어요. 그걸 안 집어넣어 버리면은 이 신청 들어오거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따른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거든. 알겠어요? 그래서 그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했기 때문에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면 5일이 처리되는 거다. 알겠어요? 그래서 항상 얘기해야 돼.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알겠어요? 이거 말고 또 우리가 토지 거래 계약 허가하는 게 있다 이 말이지. 이게 바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 적용되는 제도고, 요거는 뭐다? 허가 대상 지역이 따로 정해져 있잖아요. 이 허가하고 이 허가는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다. 대상 지역이. 그러나 이 허가 대상 지역과 이 허가 대상 지역이 중복돼 버려봐요. 그럼 두 허가를 다 받아야 되느냐? 어느 한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받으면 된다 그랬잖아. 그런데 요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는 말을 썼다는 것은 이 허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러니까 생태경관 보전지역이니까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를 받아야 된다 안 받는다? 받아야 된다. 이래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지문이 길어진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이걸 빼버리면 이 신청 당장 들어옵니다. 4번에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었음에도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도 계속 보유 신고를 해야 되죠.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게 되면 마찬가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5번에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자본금의 얼마 이상을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도 외국인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이 갖고 있어도,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갖고 있어도 다 외국인 등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려버렸네. 2번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해놨습니다. 기업 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허가구역 지정 공고의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5일이 지나야 발생을 해요. 알았어요? 기억 5죠. 기억 5. 그럼 답은 뭐다? 2번과 4번은 답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럼 1번, 3번, 5번 중에 답인데. 맞죠? 1번, 3번, 5번에 다 니은이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들어가 있잖아. 그럼 니은은 O다, X다. 당연히 O지, 알겠어요? 그런 게 되는. 그럼 니은 봅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경우에는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의해서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되는 토지를 취득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이런 말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경매의 장점을 한 가지 이야기해봐라. 이카마.
토지 거래 허가 대상이 되는 토지가 경매 물건으로 나왔을 때는 그 허가제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고도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장점 중에 하나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토지 거래 허가 대상이 되는 토지는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잖아. 그럼 그런 거는 사고 싶나 안 사고 싶나? 사고 싶잖아. 실수요 목적도 없는데도 사고 싶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투자 목적으로. 알겠어요? 그러면 허가 신청을 해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거든. 실수요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물건이 경매 물건으로 탁 나왔어. 버떡 뭐다? 입찰에 참가해가 낙찰받고자 노력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게 경매의 장점 중에 하나거든요. 알겠어요? 그 다음 D급 봐봐요. 자기의 거주용 주택 용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토지 거래 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실수요 목적이니까 허가받을 수 있었겠죠? 이 목적으로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용 의무 기간이 몇 년이다? 2년이. 그래서 T적일로부터 2년간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토지 이용 의무 기간을 물어본 거잖아. 알겠어요? 오. 그럼 기역, 니은, 띠것이 오라. 그러면 답은 3번 아니면 5번이네. 리얼이 관건이네. 리얼,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 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당연히 뭐 해야 된다? 중지시켜야 되는데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 강제금도 징수한다는다? 그건 한다라는 게 해서는 안 된다까지 틀려버려서 답은 몇 번? 3번 1처리 된다. 알겠어요? 그 어찌됐든 이런 문제는 봐봐요. 풀다가 보면은 조합식으로 기역, 니은, 니은, 띠것, 기역, 니은, 띠것 이런 식으로 해놨잖아. 지문을. 이런 경우는 이제 맞출 확률이 좀 높아져요.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버리면 확률이 떨어지고. 알겠어요? 3번 부동산 거래 신고대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을 모두 골라라. 일단 매매 계약은 다 뭐다?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 우리가 매매 계약도 실거래 신고 대상이지만 부동산 공급 계약도 뭐 실거래가 신고 대상. 그 공급 계약을 통해서 취득한 분양권과 입주권의 매매 계약도 뭐 실거래가 신고 대상. 모두 골라라 해놨네. 기억. 부동산에 대한 공급 계약이네. 니은도 공급 계약이네. 디귿은 뭐예요? 공급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가 분양권 아닙니까? 분양권 매매 계약도 뭐 실거래가 신고 대상. 리얼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건 입주권 아닙니까? 입주권의 매매 계약도 뭐 실거래가 신고 대상. 다네 뭐 답 5번이네. 그러세요. 근데 이렇게 다를 고르게 해놔놓고 골라라 하잖아요. 그럼 이 다 맞다라고 판단해놓고도 자기 스스로 자신감이 떨어져가지고 뭐 설마 다겠나 싶어가 또 들다 봅니다. 알았어요? 4번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지난번에 신고서 작성 방법 한번 읽어봤죠. 장글씨. 1. 거래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신고서 기재사항이다 해놨습니다. 공법상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신고사항에 속한다 안 속한다? 안 속합니다. 확인 설명사항에 속하는 것이지. 알겠어요? 그래서 답이 바로 1번이네. 기쁘다 이런 거는. 알겠어요? 2번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후에 해당 부동산 거래계약 시 해제돼 버리면은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회가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뭐 할 수 있다. 제대로 오네. 해제 신고할 수 있다 하는 거. 해제 신고할 수 있다라는 거. 해제 신고 안 하면 세금 나오잖아요. 그렇죠?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라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잖아.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과 개설 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도 신고서에 기재해야 되는 사항이다. 4번 거래대상 종류가 공급계약, 즉 분양계약인 경우에는 물건별 거래가격, 총 실제 거래가격을 적어 넣을 때는 부가세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하는 금액을 거래가격란에 기재를 해야 된다. 5번에 계약대상 면적은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기재하되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 건축물이라면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기타 건축물일 경우에는 무슨 면적을
연면적을 기재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거 다 그 작성 방법에 적혀져 있는 장글씨들 다 우리가 읽어봤고, 알겠어요? 1번이 틀렸습니다. 알겠어요? 공법상 거래 규제 및 이용 규제에 관한 사항은 거래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지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취지상 신고사항에 들어갈 리가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5번 거래계약 신고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사인 간의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으면 당연히 누가 신고 의무자다? 개업공인중개사가 5. 2번 부동산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되기 때문에 별도의 검인을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실거래가 신고를 한 경우는 검인받은 것으로 본다. 그거죠. 3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도 있죠. 이렇게 대행하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된다. 대행 신고하든 본인들이 신고하든 간에 신고하는 사람은 무조건 자신의 신분증명서를 보여줘야 돼. 4번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누구라면은 국가인 경우는 국가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직거래일 경우에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거래 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하고 거래 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여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케이스 두 가지가 있습니다. 5번 신고관청은 거래대금 이게 제일 까다롭네. 1번부터 4번까지 다 오다 X다. 오다. 그럼 틀린 것을 물었으니까 답은 자동적으로 몇 번이다? 5번이다. 근데 어디가 틀린지는 몰라 여러분. 신고관청은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이거 불법 맞죠?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강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오다 X다. 자, 아까 공부할 때 알았어요.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이 과태료는 감경 또는 면제를 뭐다? 감면한 것 하잖아. 그럼 이거 옵니까 없습니까?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알았어요. 뭐 할 수 있다? 감면할 수 있다. 옵니까 없습니까? 오로 보이잖아. 알았어요. 근데 이게 틀렸어요. 왜 틀렸느냐 하면은, 알았어요. 자, 이거 한번 봐봐요. 이 지금 무슨 신고? 자진 신고잖아. 자, 봐봐요. 이게 이제 응용력인데, 심적인 여유만 있으면 이게 틀렸겠구나 하는 감을 잡아요. 심적인 여유가 없으면 답이 안 보여. 대부분 수험생들은 부동산 거래신고법에는 자진 신고한 경우에 과태료를 뭐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감면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하는 거 알거든. 그러면 O로 보인다. 그 답이 안 비는 거예요. 자, 봐봐요. 심적인 여유가 왜 필요하냐면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라. 맞죠? 자, 그러면 이거는 자진 신고할 리가 없어. 이거는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뭐다 제출하지 않았다 하잖아. 이거 위반 맞아요. 위반 맞는데 이건 자진 신고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없겠어요? 아니 허가가 아니지.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실거래가 신고제도죠. 허가가 아니고 실거래가 신고를 했더니만 신고관청의 담당 공무원이 실제 이 거래 금액이 맞나 안 맞나 의심이 가가지고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신고관청에 제출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잖아. 신고한 사람한테. 그렇죠? 근데 지가 안 내더라라는 게요. 그럼 신고관청이 당연히 아나 모르나? 당연히 아는 거잖아요. 그걸 뭐 자진 신고할 일이 있어. 알겠습니까? 안 낸 걸 신고관청이 당연히 알고 있는데 알겠어요. 그걸 자진 신고할 일이 있어. 그럼 우리가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 안 하면 이봐이죠? 그 500만 원 과태료잖아? 그건 자진 신고하는 경우 있겠나 없겠나?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했어. 안 하면 신고관청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근데 아이고 제가 실거래가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를 뭐 했습니다 라고 자진 신고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나 없나? 있지. 그러나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고관청이 이거 내라 하는데 쥐가 안 냈잖아. 그럼 뭘 자진 신고해? 안 내는지 뻔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 경우도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잖아요.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은. 알겠어요? 근데 이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는 감면 제도가 적용될 리가
없어. 감면제도가 적용되려고 하면 무슨 신고해야 되는데? 자진 신고해야 되는데 이건 자진 신고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용상 하겠어요. 그러니까 심적인 여유가 있으면은 뭐 5번이 틀렸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에?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어? 자, 근데 자, 잘 봐요. 여러분들 기본수 한 피 봅니다. 기본수를 P가 제가 왜 자꾸 골고루 공부해야 된다라고 이게 기출문제잖아. 그것도 답으로 만들어놨잖아. 5번을. 에? 왜 자꾸 골고루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지 증거를 비줄게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몇 페이지를 보느냐 하면 306페이지 P 봐봐요. 기본수에 306페이지 봐봐. 아까 봤잖아, 오전에. 그거 보면 3번에 자진신고제에 대한 감면해놨죠? 그 밑에 읽어봅시다. 신고관청은 이 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사유가 관로안에 뭐로 돼 있노?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뭐 제외돼 있잖아. 제외. 그 제외돼 있다. 요 과태료 부과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과태료 부과 사유에 대해서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거다? 감면할 수 있는 거다. 그럼 요 제외하는 요 관로 있잖아. 관로 갖고 지금 기출 문제가 답을 만들어 놨잖아요. 에? 그러니까 봐봐. 시험 문제가 답이 그 괄호 안에 거 갖고 활용을 해가 문제를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골고루 공부해야 되나 아니더라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대체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의미만 파악해가 답이 딱 보이는 게 아니야. 근데 지금 관로 안에 잠글씨를 잘 보면은 전부 다가 이거잖아.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제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를 제출 안 하면 3천만 원 이하고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 원 과태료잖아. 어쨌든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그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일 경우에는 감면 제도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되는 거야. 왜? 신고관청이 뻔하게 알고 있는데 뭐 신고관청이 제출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는 거잖아요. 알겠어요? 그 이거는 내용적으로 당연히 제외돼야 돼. 알겠어요? 내용적으로. 이 심적인 여유가 있어야 그 시험 당일날 딱 발견이 되지. 여유가 없으면 그게 답이 안 보여요. 자, 그 다음 6번 문제로 갑니다. 이제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다 끝났고 대법원 규칙 내용입니다. 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해놨는데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라도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해요 뭐예요? 뭐 하잖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부터 먼저 해야 되잖아. 1번 틀려버렸고 2번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 행위를 할 때는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중개보호전을 대리 출석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출석해야 되는 거잖아. 돌려버렸죠? 3번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디다가 등록을 해야 된다?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돼. 그래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장이잖아요. 그래서 3번이 O겠네. 4번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법원의 부당한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매수신청 대리권의 범위에는 즉시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행위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알겠습니까? 소송 절차에 적극 개입하는 행위는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했잖아. 5번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 4번을 한 번 제출하면 그 다음 날부터는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해놨는데 각 대리행위마다 뭐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을 해야 돼. 알겠습니까? 각 대리행위마다. 거의 틀려버렸고. 그래서 3번이 O이 됩니다. 그래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때는 어디가 등록관청이 되느냐? 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7번 대법원 규칙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해놨습니다. 지금 잡아봐요. 6번, 7번, 8번은 문제가 다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옳은 것은 틀린 것은 고차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법원 규칙의 문제는 한 문제 나올 때마다 뭐 어느 한 주제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 대법원 규칙 전체를 통틀어가 지문 5개를 구성한다는 거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 공부할 필요 없어요. 자주 출제되는 거 위주로만 골라가 점검해 두면 돼. 이런 것들은 한 문제 나올 동 말 동안 이런 주제들은 알겠어요?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만 점검을 해놓고 들어가도 한 문제 나오면 맞춰버려. 알겠어요? 틀린 것은 1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 폐업 신고했더라. 자, 중개업 폐업 신고. 중개업을 폐업 신고하면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효력이 소멸되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효력이 소멸되면은 매수인증 대리인 등록 효력도 뭐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 안 된다? 돼야 된다. 그래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게 중개업을 폐업 신고 냈지 매수신청 대리 행위에 대한 뭐 위반을 해가지고 매수신청 대리 등록이 취소된 거 아니지 않느냐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신청인으로서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금지행위. 그렇지. 고객을 배신 땡기는 행위잖아. 그렇지. 고객을 위해서 입찰에 참가해가 낙찰 받아주는 행위가 매수신청 대리 행위인데 그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물건이 자기가 관심이 가는 거라. 자기 힘으로 입찰에 참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소리잖아. 금지행위죠. 3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경우 그 영수증을 작성해 받는데 그 영장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행위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가 찍어주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 매수신청 대리 행위에 사용하기 위해서 별도의 인장을 등록하는 제도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4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나 없나? 없어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잖아. 자, 이것도 봐봐요. 이 7번 문제도 1번도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꼈을 수 있어요. 그리고 3번도 어렵게 느꼈을 수 있어요. 그런데 4번 딱 보는 순간에 뭐다? 확실히 이게 틀리다 하면 쉽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문 5개가 있는데 지문 5개를 다 알고 맞춰야 되는 게 정상이지만은 일부 지문은 잘 모르는 경우에도 문제를 맞출 수가 있다, 없다? 자, 이런 현상 때문에 이런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뭐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모르는 게 많이 있어. 수험생 입장에서 모르는 게 많이 있어도 맞출 수도 있는 문제가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거기다가 실전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문제를 딱 읽어 내려가는데 모르는 게 막 나오는 거야. 지문 1번, 2번에.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또 뭐다 당황해하지 말고 지문 5번까지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이것처럼 답이 탁 명쾌하게 보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어려운 지문이 나와도 당황해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모르는 거는 모르는 긴데 뭐. 알겠어요? 당황해봤자 본인만 손해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 5번 지문.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그 사무소의 간판에 법원의 휘장 등을 표시할 수 있다는데 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소의 간판에 법원의 휘장 등을 표시할 수 없다. 이래야 O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있는 것처럼 흉내내지 말아라 했잖아. 알겠어요? 8번 또 문제는 똑같아. 틀림. 1.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으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한다, 뭐 한다? 뭐 한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꼭 전제가 돼야 된다.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 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당해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에 대해서도 확인 설명을 해야 되는데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도 확인 설명해야 한다? 해야 된다. 경제적 가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사항에는 안 속하지만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 사항에 속한다. 주의하라 그랬죠. 3번 매수신청 대리에 관한 수수료표와 수수료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위임계약 전에 설명해야 된다. 위임계약 전에 가는데 위임계약은 어떻게 체결하는 게 위임계약이라요? 매수신청 대리 사건카드. 사건카드를 작성하는 게 바로 뭐다?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했어. 그 다음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 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어떻게 한다? 직접 출석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중개보조원이 출석할 수는 없고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 대리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때는
업무 정지 사실을 당해 자문셀의 출입문에 표시를 해야 한다. 틀린 게 어디 갔노? 2번에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설명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문장이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그가 틀려버렸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9번 틀린 것은 해놨어요. 1.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수인증 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O입니다.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 뭐하니까? O입니다. 그렇죠. 2번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수인증 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그 다음에 줄을 꺼봐요. 권리분석 및 알선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O입니다. 자, 우리가 공인중개사 법령 강의할 때 자, 요렇게 설명했을게요. 경매 부동산에 대한 요렇게 나눠 설명했다. 권리분석, 취득의 알선, 매수 신청 대리, 알겠어요? 요행이 구별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경매 부동산에 대한 요행이, 이거 말고 요행위를 할 때는 법원에 등록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경매 부동산에 대한 요행위를 하고자 할 때 뭐 해야 된다? 법원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매수인증 대리인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경매 부동산에 대한 요행위와 요행위는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라. 알겠습니까? 요행위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2번도 이렇게 됩니다. 3번 매수인증 대리인은 부도 임대주택의 경매에 있어서 임대주택법 규정에 따른 임차인의 무슨 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 우선 매수신고 행위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공유자의 우선 매수신고, 임차인의 우선 매수신고 행위, 그거 다 매수인증 대리 행위의 범위에 포함되는 행위. 4번 매수인증 대리 대상물의 권리관계, 경제적 가치, 매수인이 부담해야 될 사항 등에 관하여 위임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부 등본 등 설명의 근거 자료를 뭐한다? 제시해야 된다. 이게 바로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 업무 가는 거잖아. 알겠습니까? 다 틀린 것을 찾아라 했는데 뭐다? 5번이 틀리겠구만.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으나 맞죠? 여기까지는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이 될 수 없다. 틀렸잖아. 우리가 공부할 때 중개대상물의 범위와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의 범위는 뭐다? 동일하다. 이러고 온 거야. 이 문제도 봐봐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1번, 2번, 3번, 4번 지문보다도 5번 지문이 제일 쉽다, 어렵다? 제일 쉽다. 그걸 답으로 탁 만들어 놨잖아. 알았어요? 10번, 공인중개사의 매수인증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인증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식으로도 분리해야 됩니다. 명의 대여하는 행위, 당연히 금지 행위겠죠. 매수인증 대리인 등록증을 대여하는 등록증 대여 행위도 당연히 금지 행위겠죠.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도 뭐다? 금지 행위. 이중으로 매수인증 대리인 등록 신청한 것도 금지 행위. 5번 봐봐요. 임대주택의 우선 매수 신고를 하는 행위는 당연히 매수인증 대리 행위의 범위에 포함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포함되는 거다. 이런 걸 금지 행위로 규정하면 안 되는 거지. 알겠어? 그러면 입찰법조에 가서 임차인은 우선 매수 신고 행위를 대리한다, 뭐 한다? 뭐 한다. 알겠어요? 응? 답이 쉽잖아요. 11번 위임받아 할 수 없는 행위는 하는 말은 매수인증 대리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걸 찾아라 하는데 2번 봐봐요. 매각기일에 변경 신청해놨어. 매각기일에 변경 신청을 한다는 것은 절차에 적극 개입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하는 거다. 그럼 뭐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아까는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걔가 틀려버리고 이제는 매각기일에 변경 신청한다. 항고를 제기한다. 매각기일에 변경 신청한다. 이런 것들은 다 절차에 적극 개입이 하는 행위잖아. 그러세요. 그 다음 12번 틀린 것은 했는데 1. 매수인증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어디다가 등록한다?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인증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된다. 5죠. 자, 지금까지 풀어보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 봐봐요. 대법원 규칙의 내용은 늘 내던 걸 위주로 골라가 내잖아. 알겠습니까? 그게 다 우리 기본세는 양이 많이 수록되어 있지만 교과서라서 그리 수록해 놓은 거고 자주 나오는 거 위주로만 딱 공부해놔도 한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2번 매수인증 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인증 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차순위 매수 신고 행위도 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다. 알겠어요? 그 다음 3번 매수신청 대리된 기업 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탁한 공탁금은 그가 폐업 또는 사망 또는 해산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회수를 한다 뭐한다? 뭐한다. 이거는 공인중개사법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알겠어요? 똑같이 규정되어 있어. 양쪽에 다 이 회수 제한 규정이 다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도 있고 대법원규칙에도 있고. 4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매수인증 대리인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별도로 받지 않아야 된다 했는데 틀려버렸어요. 우리가 중개실무교육과 매수인증 대리 등록에 필요한 경매 실무교육은 별개다 별개 아니다? 별개다. 알겠습니까? 그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이 별도로 안 받아도 되는 경우는 인계죠.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했다가 그 매수신청 대리 행위에 대한 폐업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신청하는데 폐업 후 1년 이내 할 때는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안 받아도 돼요. 그러나 지금 이 문장은 잘 보면은 무슨 실무교육을 받은 사람이 중개 실무교육을 받은 사람이 알겠어요? 1년이 지나지 않았는 상태에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때는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은 받는다 말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경매 실무교육과 중개 실무교육은 구별해서 따라야 돼요. 그 4번이 틀렸고 5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 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경제적 가치도 위임인에게 뭐 한다? 확인 설명해야 된다. 봐봐. 확인 설명할 사항 중에 경제적 가치를 갖고 지문을 지금 2번이나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제일 헷갈리는 거거든. 이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인 설명할 때는 중개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는 확인 설명할 사항이냐 아니냐 물은 적도 없지만 묻기가 힘든 것이 경제적 가치는 자칫 잘못 설명하게 되면 의뢰인의 판단을 그렇지 않은 행위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나 경매 매수신청 대리 행위를 할 때는 그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까지도 확인 설명을 성실정하게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13번 틀린 것은 1.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위임을 받은 경우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을 할 수 있다.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하는 게 매수신청 보증금 제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제출해야 매수신청 대리 행위를 할 수 있지. 당연히 2번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서 보증 설정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런데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증 설정합니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 전에 합니까? 칠판 또 안 되겠다. 보정 설정 하는 거는 뭐다? 잘 봐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기억해야 된다. 잘 봐요. 중개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뭐 하기 위해서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이 있고 무슨 행위에 따른 매수 신청 대리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 따로 있는 거다. 그럼 이 보정 설정은 언제 전까지 하는 거다? 업무 개시 전까지. 이 보정 설정은 언제 전에 하는 거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하기 전에 하는 거야. 왜? 이거는 매수 신청 대리에 있어서는 등록 요건이거든. 이거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이 아니잖아. 업무 개시 요건이고. 이거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요건이야. 알겠습니까? 또 한 분을 위해서 또 보여줘야 된다. 안 된다. 몇 페이지 알겠어요? 페이지 229페이지 알겠어요? 기본수 229페이지. 저 위에 양갈로 2번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요건에가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있잖아. 그 3번이 뭡니까? 보정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거나 공탁하였을 거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건 등록 요건이야. 여기서는.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저 앞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보정 설정은 등록 요건이 아니고 무슨 요건? 업무 개시 요건이거든. 그래서 여기 구별이 잘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상 실무에는 큰 도움이 안 되잖아요. 시험용이에요, 시험용. 다시 문제집으로 들어옵니다. 문제집으로 되돌아와서 13번에 2번이 그래서 틀렸고 3번 기업 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 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도 위임인에게 성실장에서 설명해야 된다. 세 번째 나오고 있다 지금. 4번 매수신청 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임계약을 체결했다 하면 사건카드 작성했다는 거잖아. 그러면 확인설명서도 작성해야 되죠. 둘 다 철회가지고 몇 년간 보관이다?
5년간 보고해라. 그렇지. 5년간 보고해라. 제가 또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죠. 지난주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 의뢰를 접수받으면 중개계약서 작성하는 거잖아. 맞죠? 일반 중개계약서든 뭐 전속 중개계약서든. 그리고 중개가 완성되면은 거래계약서 작성하면서 뭐 또 작성한다? 확인 설명서도 작성하잖아. 그렇죠? 이 중개를 받은 물건에 대해서 거래가 성사되면 이걸 작성하잖아. 잠깐만. 대법원 규칙에서는 고객으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았다 한다 말이지. 알겠지? 위임받았다 하면 위임계약서를 작성한다 하는데 그 위임계약서 이름을 뭐라고 부르면 된다? 매수신청 대리 사건 카드 간다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건 카드를 작성해가 위임을 받았으면은 그 위임인에게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에 대한 뭐다 경제적 가치다. 그리고 아까 이 매수인이 인수 부담해야 될 사항 등에 관하여 성실정하게 설명해야 한다. 해야 되고 그 설명한 걸 기록하는 확인 설명서도 작성해야 해야 된다. 이거는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서. 이거는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이렇게 엮어지면 되는 거예요. 이거 몇 년? 전속 중개계약서는 3년.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기간 없음. 확인 설명서 몇 년? 3년. 이 대법원 규칙은 둘 다 철회가 몇 년? 5년 보관이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수신청 대리 사건 카드가 중개계약서에 버금가는 서면이다. 이렇게 공부하라고 했잖아. 그렇지? 이쪽에서는 대법원 규칙에서는 거래계약서 하는 게 나온다 안 나온다? 대법원 규칙에는 거래계약서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올 리가 없지. 경매 물건인데. 알겠지?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가 이봐봐요. 중개행위 하는 거하고 알겠지? 매수신청 대리행위 하는 거하고 같은 행위다 다른 행위다? 전혀 다른 행위다라는 거잖아. 알겠습니까? 여기서는 고객이 몇 명? 2명 양쪽에 있을 수 있잖아. 이전자 취득자. 여기서는 고객이 몇 명? 한쪽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위임인밖에 없는 거야. 알겠어요? 낙찰받게 해주세요. 그럼 999밖에 더 있나? 알겠어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봐봐요. 이렇게 또 용어를 갖다 보시면. 그러면 이 중개행위를 업으로 하마. 중개업이잖아? 이 매수신청 대리행위를 또 업으로 하면 매수신청 대리업이잖아? 그러면 이거는 중개업의 입장에서 보면 겸업이 되는 거잖아요. 겸업.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에서 겸업을 공부할 때 이 내용이 나온 거잖아. 겸업. 무슨 말인지 알지? 그 다음 13번에 5번 중개업과 매수신청 대리의 경우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을 설정해야 하는 금액은 같다. 이거 봐봐요. 보정 설정의 목적은 서로 다르지? 다르지만 금액은 같다 다르다? 같다. 여기서 얼마 금액 외웠어요? 2억 이상, 1억 이상, 1천만 원 이상 그런 거 외웠잖아? 이어서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맹 2억 이상, 1억 이상 똑같다는 거예요. 14번 갑은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을에게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 대리의 위임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해놨는데 갑이 위임인이죠. 갑이 고객이잖아. 갑이. 1. 보수의 지급 시기에 관하여 갑과 을의 약정이 없을 때는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한다. 해놨습니다. 요거 아마 줄 거 쓸 겁니다. 알겠어요?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에 뭐다? 매수신청 대리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알겠어요? 약정이 있으면 약정된 시기에 지급하지만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언제?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 되고 이 매수신청 대리의 보수 지급 시기는 약정이 없으면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이에요. 기억을 좀 해두면 된다. 왜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해놓을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매각대금의 지급기한 내에 대금을 완납하면은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2번, 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자수리 매수신고도 매수신청 대리행위에 포함된다 안 된다?
된다. 자수님의 신고 할 수 있고, 또 등록증을 매수인증 때린 등록증을 자신의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된다. 해야 된다. 등록증 2장 게시해야 되잖아요. 중개사무소 등록증, 매수인증 대리인 등록증. 4번 을이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 관할 지방법원장은 을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뭐 해야 된다? 취소해야 한다 해놨는데 취소 절대적 등록 취소하면 이건 상식적으로도 안 맞잖아요. 무엇을 했을 뿐이다. 중개업에 대한 휴업을 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 중개업에 대한 휴업을 했는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도 취소 안 됐는데 중개업에 대한 휴업 신고를 했다고 매수인증 대리인 등록을 취소시켜버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취소시켜버리면 나중에 휴업 기간이 끝나가 재개 신고해가 중개업을 계속하잖아. 하게 되면 또 매수인증 대리하고 싶으면 또 등록해야 되잖아. 뭐 개업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알겠어요. 내용적으로는 이치가 안 맞는 거예요. 응? 그래서 틀려버렸고 5번 을은 매수인증 대리 사건 카드에 사용하는 인장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인에 사용하기 위해서 등록한 인장을 가지고 서명 날인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항상 도장은 중개사법에 따라 등록된 인장을 그대로 매수인증 대리행위에 사용해도 됩니다. 15번 경매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아직 경매 저한테 수업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는데 이제 문제 풀면 답이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하나하나씩 다 설명 들어가면서 부족한 지식을 채워 넣습니다. 알겠습니까? 1. 기일 입찰에서 매수 신청은 보정으로 매수 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 된다. 그런데 입찰 법정에 가서 매수신청 참가할 때는 매수신청 보증금을 내야 돼. 입찰 보증금을. 그 얼마를 낸다? 매수 가격의 10% 해놨는데 틀려버렸어요. 알겠어요? 자, 여기서 매수 가격 하는 글자, 매수 가격 하는 글자. 알겠어요? 매수 가격 하는 글자. 이게 무슨 뜻으로 이 필자가 썼느냐 하면은, 출제인이 썼느냐 하면, 자, 봐봐요. 입찰 법정에 가가 입찰 서류 내잖아요. 낼 때 제일 중요한 기본 서류가 뭐예요? 제일 기본적으로 작성해가 내는 서류가 뭐냐 하면은 입찰표 가는 게 있어. 입찰표. 입찰표 가는 게 있어. 입찰표에 적어 넣어야 될 사항들 적어 넣거든. 적어 넣는 사항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항이 뭐예요? 금액이지, 금액. 이 금액은 알수요. 나는 이 금액으로 이 부동산을 매수하고 싶다라고 금액을 적어 넣는 거죠. 이 금액을 뭐라 그런다? 이거라 하는 거야. 매수 가격이라 한다. 매수 가격. 옛날에는 이걸 입찰 가격이라 그랬어요. 입찰 가격 같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거하고 자 물어볼게요. 요 입찰표에 적어 넣을 때 최저 매각 가격 이상으로 적어 넣어야 되나 그 밑으로 적어 넣어야 되나? 이상으로. 그러면 이 가격하고 이 가격은 같은 기가 다른 기가? 다르지. 다르지. 맞죠? 이 단어와 이 단어는 같은 기다 다른 거다? 다른 거다. 그러면 매수 신청 보증금 낼 때 이 금액의 10%를 낸다. 이 금액의 10%를 낸다. 이 금액의 10%. 그래 틀린 거울이 된다. 그러세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이 금액의 10%라. 이 금액에. 그게 틀린 거울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용어를 구별해서 엄격히 사용해야 한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보충 설명하자면 봐봐요. 이런 용어가 나와. 매수, 매각. 자, 물어보겠습니다. 경매도 매매다, 매매 아니다? 경매도 매매다, 매매 아니다? 경매가 뭡니까? 이리 물어보면은 말하기 귀찮은 사람은 이렇게 하면 돼. 공개 경쟁 매각의 준말이다. 이렇게 하면 돼. 공개 경쟁 매각해가 경자, 매자. 그렇지? 그럼 공개 경쟁 매각이 뭐고 이러면 길게 이야기해야 되거든. 자, 봐봐요. 다수의 매수 희망자로 하여금 매수의 의사 표시를 하게 하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으로 매수의 의사 표시를 한 자에게 매각을 허가하는 제도. 그게 바로 뭐다? 경매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경매도 매매다, 매매 아니다? 매매인데 우리는 일반적인 매매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공개 경쟁이다.
두 사람이 아파트 매매하는 거 경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이게 일반 매매 현상이야. 그러니까 법원 매매 시장 하거든. 법원 경매 매매 시장은 무슨 시장이다? 공개 경쟁 시장이야. 알겠어요? 매매한 변형된 형태다. 이리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와 관련된 용어가 다 뭐로 바뀌었다? 매매와 관련되는 용어로 다 바뀐 거예요. 자, 봐봐. 여러분들 입찰 서류 내러 법원에 가는 날 있잖아. 아까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 입찰 서류 내러 가는 날 있잖아. 가는 날을 뭐라고 불러요? 가는 날을 뭐라고 불러요? 어? 잘 들어요. 잘 들어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불렀어. 조금 옛날에는 이렇게 불렀어. 현재는 뭐라고 부른다? 일이 부른다. 같은 날이다. 같은 말이야. 근데 용어가 뭐다? 싹 바뀌어왔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매매에 관련되는 표현으로 싹 다 바꿔버렸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 단어 세 개는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이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요즘 출제위원은 이 용어 쓴다, 안 쓴다? 안 써요. 그런데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뭐다? 이 용어가 입에 이거 있는 거야. 이 용어가. 시험에 나오다는 용어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시험 지문 읽으면 문장이 어려운 거야. 용어가 생소하니까. 알겠어요? 그 1번, 15번에 1번에 자, 또 설명 듣습니다. 기일 입찰 가잖아? 자, 칠판 봅니다. 자, 매각기일에 입찰을 실시한단 말이지. 그렇죠? 그 매각기일에 입찰을 실시하는 걸 매각을 실시한다. 이렇게. 매각을 실시한다. 이렇게. 매각 실시 방법이 몇 가지다? 세 가지다.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뭐 한다? 택일하게 돼 있다라는 게 법원이. 그래서 현재는 이 기일 입찰 방식을 선택해가 매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민사집행법에서는 몇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세 가지 방법 중에 기일 입찰, 기간 입찰, 뭐 호가 경매. 이게 뭔지는 알죠? 저 농수산물 도매시장 가면 이렇게 산다, 안 산다. 거기 요 방식이고, 기간 입찰하는 건 말 그대로 기간이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설정해 놓고 그 기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방식을 택하게 되면은 법원에 출석 안 해도 돼요. 안 하고 집에서 뭐다? 우편으로 입찰서를 보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일 입찰 방식은 정해진 기일에 직접 법정에 출석해 가지고 매각을 실시하는 방법이다. 알겠습니까? 현재는 이 방법으로 택해가 합니다. 알겠습니까? 2번, 15번에 2번.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 지급 기일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통지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 지급 기일에 매각 대금을 만다 지급해야 된다 하는데 지금 여기서 뭐다? 어디가 틀려버리느냐면 용어가 또 문제예요. 자, 잘 봐요. 대금 지급기 1 하는 글자가 나오죠? 칠판 봐요. 대금 지급기 한 하는 거.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다른 말이다 라는 소리야. 그렇지. 그 현재 민사집행법은 대금 지급기 1이 아니고 뭐다? 기한이야. 그래서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잔금이 준비되면은 대금을 완납하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대금 지급 기일제였거든. 그러면 잔금이 아무리 준비돼도 정해진 그 날짜에 낼 수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지금 2번 질문은 그러면 O가 X가. 다 읽을 때까지 30분 기다릴까? X 아닙니까? 그 대금 지급 기일 벌써 틀려버렸잖아요, 용어가. 대금 지급 기한 제도라니까. 그래서, 그럼 한번 물어보자. 자, 이 제도가 이렇게 바뀌었거든? 알겠어요? 이때는 정해진 날짜에 돈 내야 되고, 이때는 정해진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돈이 미리 준비되면 미리 내면 돼. 무슨 차이가 있어요? 누가?
채권자가? 자, 우리가 이걸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경매 절차라는 거는요, 누구를 위한 절차다? 잘 봐요. 차치 한쪽만 자꾸 보면 안 돼. 법원 경매 절차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빚잔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채권자들을 위한 절차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채권자들에게 빚잔치 다 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또 돌려줘야 한다, 돌린다? 누구한테 돌려줍니까? 채무자한테. 그럼 이 경매 절차는 채무자의 권리도 보호해야 된다, 해야 되고, 채권자의 권리도 보호해야 되면서, 채무자의 권리도 보호해야 되면서, 또 그 경매 매각 부동산에 대한 매수할 자, 매수인 있잖아. 입찰에 참가한 사람들의 권리도 보호해야 된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측면에서 다 두루두루 생각을 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 지금은 답변 나온 거는 뭐다? 빚잔치 그쪽에서만 생각한 거 아이가. 그러면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경매 부동산에 대해서 매수한 사람 있잖아. 낙찰받은 사람이 소유권은 언제 취득한다? 대금을 완납한 때 취득하거든. 그러면 이 제도 때는 요 날짜가 돼야 돈을 낸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제도로 바뀌면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도 잔금이 빨리 준비되면 돈을 미리 낼 수 있잖아. 소유권의 취득 시기가 앞당겨졌다, 늦어졌다? 앞당겨졌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야, 이게. 알겠어요? 그 우리가 이제 이 법 제도를 공부를 잘 해보면은, 진짜 제대로 하면은 의미까지도, 효과까지도 스스로 응용해서 판단해야 돼. 오늘 오전에 공부할 때 봐봐요. 선매제도부터 공부했잖아? 선매제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토지거래 허가 신청된 토지에 대해서 선매 협의 여부를 결정하거든.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를 이미 받은 토지를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토지도 뭐다? 선매 대상이 되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은 거는 절차적으로 보면 맞아 안 맞아? 안 맞지만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토지를 선매 대상인 토지로 법을 만들어 놨다라는 것은 아까 각주를 읽었잖아. 단속 기능도 가지게끔 하기 위해서 선매 제도를 보완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걸 갖다가 뭐다? 단속하기 위한 목적도 어느 정도 달성하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이치에 안 맞지만은 허가받은 토지를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아도 선매 대상이 되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은 거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됐고 15번에 3번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 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자, 그까지 읽었어요. 누굽니까?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 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이렇게 했는데 누굽니까?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 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이런 걸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저당권 이야기 나왔죠? 저당권도 맞고, 또 누구도 생각되지만 두 사람만 이야기합시다. 저당권 나왔어. 알겠어요? 확정일자 받은 임차권자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죠. 자, 그러면 확정일자 받은 임차권자하고 저당권자하고 다 우선 변제권이 있잖아. 차이점이 뭐예요? 저당권자는 등기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확정일자 받은 임차권자는 등기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 그 차이점이에요. 자, 그러면은 저당권자는 배당 요구 신청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꼭 적어가면서 이야기해야 돼. 말로만 하면 곰새 머릿속에 사라져 본다는 말이야. 둘 다 무슨 변제권이 있다? 이 사람은 등기돼 있고 이 사람은 등기가 안 돼 있다. 맞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도 이제 경매 배당금이 들어오면은 배당 재단이 만들어지면 배당 신청을 해야 배당받는다. 배당 신청 안 해도 받는다. 등기가 있어서 일단 생각 잘했어요. 근데 아직 몰라요. 확정일자 임차권자 우선 변제권이 있거든? 배당 신청을 꼭 해야 한다, 안 한다?
해야 돼. 뭐 등기가 없어서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등기 있는데 아주 몰라요 하잖아. 자, 칠판 봅니다. 경매 부동산에 대한 배당이잖아. 그렇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하는 게 있다 없다? 있습니다. 경매 신청을 하면은 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을 해가 그 결정한 사실은 경매 목적 부동산 등기부에다가 기재를 하거든. 그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자, 그러면 요 저당권자의 등기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보다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뭐 뒤에 있을 수도 있는 게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무슨 알겠지? 앞에 있으면 배당 요구 신청 안 해도 돼. 법원이 아니까. 그런데 이 저당권 등기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뒤에 이루어져 있으면 뭐다? 법원이 안다 모른다? 몰라. 그래서 등기돼 있어도 배당 요구 신청해야 돼. 그러세요. 우리가 배당 요구 신청을 한다는 것은 권리 신고를 한다는 게거든. 실무적으로는 나는 배당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럼 법원이 알면은 신고할 필요 있나 없나? 없잖아.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법원이 모르니까 나는 배당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하는 게거든. 그러세요. 그러면 확정일자부 임차권자는 법원이 있는지 없는지 아나 모르나? 모르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배당 요구 신청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알겠습니까? 근데 이 저당권자는 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앞에 등기돼 있으면은 뭐 법원이 안다 모른다? 알아. 그 배당 요구 신청 안 해도 돼. 그러나 뒤에 돼 있으면 뭐다? 법원이 몰라. 그 배당 요구 신청해야 된다 이 말이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래서 무턱대고 뭐 배당 요구 신청 꼭 해야 되는지는 단정적으로 말을 못해. 그래서 제가 물음표로 돼 있다. 근데 아까 요 말은 잘했어요. 등기가 돼 있으니까 안 해도 되겠지. 요 말은 일단은 잘했어요. 일단 등기됨으로써 제3자들이 알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다. 무슨 얘기죠? 그건 법원도 마찬가지지 않느냐? 법원도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 등기가 이거보다 앞에 있어야 아는 거지 뒤에 있으면 모르지 않느냐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 방금 말 잘했어요. 라는 것 중에 뭐겠노? 보통 그 일반적인 현상은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저당권 설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나 없나? 있지 뭐 드물지. 경매 개시 결정 등기된 부동산을 누가 담보 잡겠어? 그러나 우리가 경매 취하락하는 게 있다 없다? 있다면 취하될 것이 뻔하 예상되면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도 담보 잡는다 안 잡는다? 잡지. 드물지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 잘했잖아. 보통은 그래. 보통은. 그 우리가 법 공부를 자꾸 많이 하다 보면 아까 오전에 민법이 하면 할수록 뭐다 재밌어지고 한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금 자꾸 깊이 있게 파고들고 이렇게 사례를 자꾸 바꿀 수보다 이렇게 특이한 케이스까지도 뭐다 다 점검이 되잖아요.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법하지도 않은, 알겠어요? 흔하지도 않은 그런 사례들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자꾸 재밌어지고 궁금해지고 남들은 뭐, 요거는 모르는데 나는 이제 알게 됐다 하는 뭐 자부심도 생기고 그런 거야. 알겠어요? 원래 남이 아는데 나도 알아. 별로 자부심 생긴다 생긴다? 안 생기. 그런데 내가 공부 쭉 하다 보니까 민법 공부하다 보니까 야 이런 건 일반인들 전혀 모르는데 내가 공부해가 알게 됐거든. 공부할만 난다 나거든. 알겠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도 한번 공부를 맛을 들이놓으면 공부하라 소리 안 해도 지가 알아서 한다는다 합니다. 알겠어요? 왜? 이제 공부 좀 맛을 들이놓으면 자꾸 학교 가서 성적이 조금씩 올라가니까 뭐다 자기의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 들어가거든. 학교 다니기 재밌거든. 집에 있으라 해도 학교 가는 게 더 재밌다는데 뭐 집에서는 엄마한테 잔소리만 듣는데 학교 가는 게 친구들이 다 떠받들고 있거든. 그렇지. 그 학교 가서 노는 게 더 재밌는 거라. 축구를 해도 학교 가서 축구하면 뭐다 패스도 지한테 다 한다는 거야. 공부 잘하는 지한테. 알았어요? 집에 있어봐. 잔소리밖에 듣는다. 알았어요? 요즘 제가 뭐다 집에서 설 자리가 없다. 입도 못 띱니다. 알았어요? 입만 뜨면 뭐 저거 엄마이고 아들이 우간에 뭐다. 하여튼 조용해라 한다. 뭐.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 다음
근데 3번 지문, 15번의 3번 지문이 그 채권자는 매각 결정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 하는데 틀려버렸어요. 매각 결정기일까지 하는 요 단어 때문에 틀려버렸어요. 잘 봐봐요. 배당 요구해야 된다는 거잖아. 배당 요구는 언제까지 하면 된다? 쉬워요. 읽어봐요. 배당 요구의 뭐? 종기까지.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배당 요구 신청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배당 요구의 종기가 언제고 이렇게 또 궁금해지잖아? 그거는 몰라요. 몰라요. 법원이 정해가 공고한다 안 한다? 합니다. 알겠어요? 법원이 정해가 공고를 해. 그 공고문을 봐야 배당 요구의 종기가 언제인지 아는 거야. 근데 안 봐도 공고문을 안 봐도 대충 언제쯤이겠지 하는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민사집행법에 보면은 이날 이전으로 잡도록 돼 있거든. 아까 적었던 거. 매각기일 이전의 어느 날, 이전의 어느 날로 뭐다? 배당 요구의 종기를 잡도록 돼 있거든. 그러니까 배당 요구의 종기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매각을 실시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몇 년도 몇 월 며칠인지는 공고문을 봐야 알아. 알겠어요? 그 다음 15번에 4번 매수인은 매각부동산이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 해놨는데 없다가 아니고 있다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을 갖다가 매수인이 부담으로 떠안아야 되는 거잖아. 5번 매각부동산 위에 전세권은 전세권인데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래.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면 전세권이 선순위다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 선순위의 전세권자가 뭐를 하면 배당 요구를 하면은 매각으로 뭐 해버린다? 소멸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선순위의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 신청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면 안 하면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아요. 그럼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은 그 전세권은 누가 인수한다? 자, 여기서 또 봐. 낙찰받은 사람 하잖아. 맞아요. 맞는데 아까 용어가 매매의 한 변형된 형태가 경매라는 측면에서 매매와 관련된 용어로 다 바뀌었다 그랬잖아. 그럼 낙찰받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면 된다? 매수인 하면 돼. 알겠어요? 그럼 매수인이 인수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경매에서 낙찰받은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매수인. 같은 사람이가 다른 사람이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 이꼬르 매수인 같은 사람이가 다른 사람이가? 같은 사람인 거지. 그렇지. 같은 사람이지. 보통의 경우는 같은 사람이지. 요 단어는 매각기일에 입찰서류 낼 때의 용어인 거야. 가장 높은 금액으로 입찰서류 낸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최고가 매수인. 그럼 이 사람이 나중에 대금을 완납하면 뭐가 되노? 매수인이 되니까 같은 사람이 되죠. 맞죠? 그러나 이 사람이 훗날 대금을 완납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차순위 매수 신고니 대금을 완납해가 매수인이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 법 공부하면 통상적인 경우, 특히 예외적인 경우 이런 거 잘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 알겠어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경매에 있어서 채무자하고 소유자는 같은 사람, 다른 사람? 채무자와 소유자. 같은 사람, 다른 사람? 보통은 어떤 경우고 특수한 경우는 어떤 경우? 그 대답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공부를 좀 하면 돼요. 강제경매라는 게 있고 임의경매라는 게 있다. 그럼 이건 뭐냐?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해가
경매가 이루어지는 게. 그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거든. 이 임의경매. 그러니까 뭐 강제경매는 뭐냐? 담보권이 없어. 없는데 이제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아가 소송 걸어가 판결 받잖아요. 확정 판결 받아가 이제 경매 신청하잖아. 그런 게 바로 뭐다? 강제경매거든. 전문 용어로는 집행권원에 기해서 행하는 경매를 뭐 강제경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봐봐요. 이 경매냐 이 경매냐에 따라서 채무자 소유자의 의미가 달라져요. 이 경매는 채무자와 소유자가 같은 사람이에요. 임의 경매는 다를 수도 있어요. 왜? 물상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무슨, 그 아까 보통의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에는 가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특수한 경우는 어떤 경우에 가만 뭐다? 강제 경매의 경우는 채무자 소유자가 같고, 임의 경매의 경우는 채무자 소유자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자꾸 용어를 자꾸 익혀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15번 한 문제를 푸는데 뭐다? 시간이 많이 걸렸던 이유는 뭐예요? 이때까지 경매에 관해서 수업을 한번 들은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시간이 걸린 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무슨, 그럼 이런 식으로 해가 봐봐요. 지금 어차피 기출 문제 풀면서 경매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들어뒀다가 다음 주나 돼가지고 뭐다? 경매에 관해서 기본수의 뒷부분에 수록된 저한테 또 수업을 듣는다. 들으면서 조금 살을 또 더 붙이고. 그리고 나중에 경매 실전에서 한 문제 나오면 풀면 되는 거야. 알겠지? 지금은 상당히 모른다 치더라도. 알겠지? 쉬었다가 나머지 처리해 봅시다.